제가 이사 이야기를 처음 들은 건 결혼 7년 차 되는 해였어요. 그땐 정말 아무 의심 없이 아내 말을 믿고 있었어요. 우린 맞벌이 부부였고 부동산 문제도 거의 아내가 알아서 챙겼습니다. 워낙 철두철미한 성격이기도 했고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대부분의 집 문제를 아내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진지한 얼굴로 말하더라고요. 우리 이사 가자. 이 동네 공기도 별로고 너무 낡았어. 아예 새 아파트로 알아보자. 저는 처음엔 좀 뜬금없다 생각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집도 그렇게 불편한 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아내가 너무 단호하게 말하니까 저도 그냥 수긍했어요. 그래. 당신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으면 이사하자. 그 뒤부터 아내는 혼자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매물을 알아보고 직접 부동산을 돌아다니고 심지어 전세자금 대출까지 미리 알아봤더라고요. 한두 번 같이 따라가기도 했는데 아내가 딱히 제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없었어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당신은 회사 가까우니까 상관없지? 그런 식이었죠. 결국 아내가 고른 아파트는 서울 외곽 쪽에 있는 신축 단지였어요. 지은 지 1년도 안 된 새 아파트였고 깔끔하고 구조도 좋았어요. 저는 이사를 결정하고 나서도 뭔가 어색하다는 기분을 지울 수 없었어요. 왜냐면 아내가 너무 성급하게 이 일을 밀어붙이는 게 느껴졌거든요. 기존 집은 바로 전세 내놨고 짐은 거의 혼자 싸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출근한 사이에 포장이사 업체랑 계약까지 끝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그냥 아내가 능률적인 사람이라 그런 거라 생각했어요. 그때까진 정말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사 당일 짐 정리는 대체로 순조롭게 끝났고 아파트 구조도 너무 좋았습니다. 베란다 쪽 뷰도 탁 트여 있었고 엘리베이터도 빠르고 정말 살기 좋아 보였어요. 근데 이상한 건 아내가 너무 2단지 구조에 익숙하다는 거였어요. 입주한 첫날부터 엘리베이터 오른쪽 라인은 밤에 좀 느려. 13층에서 가끔 애들 떠드는 소리 올라올 거야. 이런 식으로 미리 알고 있는 듯한 말을 계속했어요. 처음엔 그냥 부동산에서 들었겠거니 했습니다. 근데요, 엘리베이터 옆에서 지나가던 한 주민이 아내한테 반갑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오랜만이네요. 오늘 이사 왔어요? 그 말이 너무 이상했어요. 오랜만이라니 오늘 이사 온 건데 도대체 뭐가 오랜만이라는 거지. 아내는 순간 당황한 표정이 스치더니 바로 웃으며 말했어요. 아, 전에 한번 친구 집에 왔었거든요. 거기랑 착각하신 듯해요. 그 말에 저는 잠깐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딱히 캐묻진 않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설마 이걸 의심할 정도로 저는 그때 멀쩡한 판단을 할 수 없었어요. 며칠 후 아내는 갑자기 택배가 올 거라며 저보고 낮에 집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회사에 반차까지 내고 기다렸는데 아무 택배도 오지 않았어요. 이상해서 아내에게 전화했죠. 택배 언제 와?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왔는데. 아내는 당황한 듯 아까 기사님이 주소 착각했다더라. 다시 올 거야. 미안해. 그 말도 뭔가 어색했어요. 이상하게 자꾸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이 오가고 있었죠. 그날 저녁 우연히 베란다 창문으로 아래쪽을 내다보는데 아파트 입구 쪽에서 아내가 어떤 남자랑 웃으며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저는 당연히 이웃 주민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아파트 주차장 한쪽에서 아내에게 뭔가를 건네고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받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심장이 이상하게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게 뭐지 무슨 상황이지 아내는 곧장 집으로 올라왔고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손에 들고 온 봉투를 주방 서랍에 조용히 밀어넣는 걸 봤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이사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제 머릿속엔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이 떠돌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 그 봉투가 너무 신경 쓰여서 아내가 먼저 출근하고 나자마자 서랍을 열어봤어요.
그 안에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모 그리고 차량 주차 패스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강도현, 차량 번호와 연락처까지 적혀 있었고 심지어 메모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오늘도 조심해. 라인 사람들 눈치 안 챌 거야.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쳤어요. 1105호, 그건 우리 아파트 바로 맞은편 라인, 그러니까 창문 열면 마주 보이는 동 거기였어요. 이사 온 날부터 이상하다고 느꼈던 조각들이 그 순간 머릿속에서 딱 맞아떨어졌어요. 아내는 상간남이 사는 아파트, 그 남자가 사는 라인, 그 라인으로 일부러 저를 데리고 이사를 온 거였어요. 그날 이후 저는 혼자서 미칠 것 같았어요. 아내에게 따지자니 증거가 부족했고 괜히 성급하게 행동했다가 제 착각이었다면 이 집에서 앞으로 어떻게 얼굴을 보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메모에 적혀 있던 차량 번호와 연락처, 그게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먼저 아파트 단지 안주차장을 돌기 시작했어요. 시간 날 때마다 회사에서 일찍 끝나는 날엔 집에 오자마자 주차장을 한 바퀴씩 도는 게 습관처럼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주차 공간 구석진 곳에 그 차량을 발견했어요. 1105호 차량 번호, 색상, 심지어 룸미러에 걸린 방향제까지 메모에 적힌 내용과 완전히 일치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게 정말 현실이라고. 나는 지금 내 집 창문을 열면 보이는 그 맞은편 아파트에 내 아내가 숨기고 있는 남자가 산다는 걸 눈으로 확인한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아내가 퇴근하고 들어오자마자 일부러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오늘 단지에 돌아다니는 차들 보니까 번호판 되게 다양하더라. 차 많아지면 주차도 힘들겠다. 아내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여기 다들 차 2대씩 갖고 있는 집도 많다더라고. 그녀의 표정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태연했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연기하는 게 오히려 더 무섭고 소름 돋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1105호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베란다 커튼이 언제 열리고 닫히는지, 조명은 몇 시에 켜지는지, 누가 드나드는지, 심지어 1105호 출입구 근처를 일부러 지나가면서 그 남자가 언제 외출하는지도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퇴근 후 늦은 밤 집에 도착했는데 아내가 없었습니다. 문자도 없었고 연락도 받지 않았어요. 전화기 꺼져 있었어요. 저는 말도 안 되는 불안감에 휩싸였어요. 우리 부부는 서로 연락 없이 외박을 하거나 밤늦게까지 아무 말 없이 나가 있는 일이 없었거든요. 거실 커튼을 걷고 창밖을 봤습니다. 바로 마주 보이는 1105호의 불이 켜져 있었어요. 커튼은 닫혀 있었지만 그 안에 누군가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은 새하얘졌습니다. 저는 충동적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슬리퍼도 대충 신고 1105호가 있는 동으로 달려갔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갑자기 멈칫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들켜버리면 아무것도 못 알아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1105호 복도 끝에 몰래 숨어서 조용히 문 근처에 귀를 댔습니다. 그 안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남자 목소리와 여자 목소리, 그리고 낄낄 웃는 숨소리, 그 목소리 분명히 아내였습니다. 거기까지 듣고 저는 계단에 주저앉았어요. 머리가 어지럽고 숨이 턱 막혔어요. 구역질이 올라올 뻔했어요. 몇 분 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계단 밑으로 잽싸게 몸을 피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두 사람이 나오는 걸 봤습니다. 아내는 남자의 팔에 기대어 웃고 있었고 남자는 아내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문을 닫았어요. 그 장면을 저는 계단 뒤 그림자 속에서 정신이 나간 얼굴로 지켜봤습니다. 이게 이사였던 건가요? 우리 가족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기 위한 결정이 그녀의 사적인 감정과 목적이 이사라는 단어로 포장되어 저를 옮긴 것이었나요?
그리고 그녀는 같은 아파트 같은 단지 창문만 열면 서로의 불빛이 닿는 거리에서 저와 상간남 두 사람을 동시에 관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아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미안해. 친구가 급하게 불러서 좀 나갔다 왔어. 그녀의 거짓말을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아내와 함께 살면서 더 이상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 않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웃음소리, 걸음소리, 심지어 물 끓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다 위선으로 들렸고 그녀의 모든 말은 이미 오염된 진실 위에 올라탄 환상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터뜨려서는 안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같이 무너졌어요. 아내가 아무렇지 않게 웃을 때마다 그녀의 눈빛 뒤에 다른 남자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아내는 상간남과 같은 단지 같은 라인 단 몇 층만 떨어진 곳에 살며 제 옆에서 매일 가짜 부부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역겨웠어요. 하지만 저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장 들이닥쳐서 소리 지르고 싶은 걸 꾹 참고 가면을 쓰고 살기로 했습니다. 증거를 모으는 게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 한 건 집안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는 거였어요. 저는 아내가 자주 사용하는 서재와 현관 근처 그리고 주방 상부장 틈에 작은 렌즈를 설치했습니다. 아내가 외출하고 전화를 받거나 택배를 받을 때 누구와 통화하는지, 누구와 어떤 연락을 주고받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두 번째는 블랙박스를 바꿨습니다. 제가 직접 자차 블랙박스를 최신 기종으로 교체했어요. 주차 중 녹화와 음성 저장이 가능한 제품으로요. 왜냐하면 그녀가 상간남 차량 근처에서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혹시 차에 타는 건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매일 아침 출근 전에 1105호의 주차 공간을 체크했습니다. 그 차가 언제 빠지고 언제 돌아오는지 노트에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월요일 아내의 출근 시간과 상간남 차량의 외출 시간이 같았어요. 수요일 아내가 반차 냈다고 한 날 상간남 차량도 오전부터 사라졌고 오후 늦게 동시에 돌아왔어요. 금요일 아내가 친구들과 저녁 약속 있다고 말한 날 1105호 불빛이 새벽 2시까지 꺼지지 않았고 그 차는 그 시간에 돌아왔어요. 퍼즐이 하나하나 맞춰졌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도 저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아내가 퇴근하고 저녁을 준비하면서 오늘은 회사에서 정말 피곤했어. 라고 말할 때조차 그 말을 아무 의심 없이 받아주는 척했어요. 그러면서 안에서는 제 심장이 천천히 썩어가고 있었죠. 하루는 아내가 마트에 간다며 1시간 정도 나갔어요. 그날따라 제 촉이 너무 강하게 작동했어요. 저는 즉시 1105호동 라인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아내의 차량과 상간남의 차량이 같이 붙어 있는 걸 봤어요. 심지어 상간남의 트렁크가 열려 있었고 아내는 거기서 뭔가를 꺼내고 있었어요. 둘은 그 순간도 정말 부부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핸드폰으로 촬영했습니다. 멀리서였지만 얼굴이 식별 가능한 각도였고 시간과 날짜 위치가 명확히 찍힌 상태였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들어가 영상을 수십 번 반복해서 봤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다음 날 회사에서 휴가를 냈고 바로 법률사무소에 갔어요. 저는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USB에 담아서 가져갔습니다. 변호사는 사진, 영상, 메모, 주차 시간 기록까지 모두 확인하더니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억울한 모든 감정이 터져나오는 걸 겨우 참았어요. 하지만 복수는 절대로 급하게 하면 안 돼요. 저는 더 많은 걸 얻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직은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평소처럼 저를 맞이했어요.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 저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무실에 일이 좀 많아서. 피곤하네. 그녀는 제 얼굴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배신과 기만, 그걸 알아채지 못한 척하는 제 연기, 모든 게 악몽 같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아내는 제 옆에서 잠든 척하며 핸드폰을 뒤적였고 저는 베개 밑에 녹음기를 켜두었습니다. 거기엔 상간남에게 보내는 메신저 음성 메시지. 오늘도 잘 있었지? 보고 싶다. 이번 주말엔 오빠네 집에 가고 싶어. 그녀의 목소리가 하나하나 녹음되어 있었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졌어요. 이제 증거는 확실했습니다. 그녀는 제 옆에서 전혀 죄책감 없이 다른 남자와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하나하나 기록하며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단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았어요.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짜기 시작했고 필요한 진술과 증거 보강까지 모두 완료했습니다. 핵심은 기습적으로 통보하고 바로 법적으로 조치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가장 먼저 한 건 상간남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는 일이었어요. 저는 상간남의 이름, 주소, 직장, 차량 번호까지 모두 확보한 상태였고 그 주소는 다름 아닌 바로 제 창밖에 있는 1105호였죠. 내용 증명에는 불륜 관계에 대한 증거, 아파트 CCTV 녹화 시간대, 메신저 녹음, 그리고 주차장 사진까지 첨부했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이건 예고 없는 정조준입니다. 충격은 클 겁니다. 내용 증명을 발송한 날 저는 일부러 집에 일찍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여느 때처럼 평범하게 행동했고 심지어 저녁엔 제 어깨를 주물러 주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웃으면서 대화했어요. 이번 주말엔 어디 가고 싶어? 우리 예전처럼 드라이브나 할까?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진짜? 오랜만이다. 가자. 그 말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끔찍했는지 전 그 순간 속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틀 뒤 드디어 폭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상간남의 내용 증명이 등기로 도착한 바로 그날 아내는 퇴근하고 돌아오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자기야, 오늘 이상한 우편물 같은 거 온 거 없어? 우리한테 온 거 말고 혹시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 잘못 돌린 거 있나 싶어서. 그녀는 마치 불이 난 사람처럼 주방 서랍을 뒤지고 신발장을 열고 우편함 키를 다시 확인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명백했어요. 저는 조용히 앉아서 TV를 보며 말했어요. 무슨 걱정 있어 보여. 무슨 일 있었어? 아내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화장실에 간 사이 그녀의 핸드폰 알림이 떴습니다. 강도현, 우리 이제 어떡해? 그 사람이 다 안 거 같아. 메모 보낸 거 맞지? 그 문자들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뚝 끊어졌어요. 저는 아내가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1105호, 거기엔 자주 가. 그녀는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그 후 몇 초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아무 말도 없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녀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부정이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움도 아니었고 변명도 아니었어요. 그건 자포자기한 자백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울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진짜 아니었어. 그 사람 이사 왔다는 거 알았을 때 나도 놀랐어. 진심이야.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만 그 말은 전혀 저에게 와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그녀가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이 거짓이었기 때문이죠. 그녀는 이사 초반부터 알고 있었고 그 사람을 다시 만난 것도 계획적으로 숨겼고 저를 두 사람의 완벽한 위장막으로 이용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말했어요. 우린 여기까지야. 내일 아침 내용 증명 갈 거야.
그녀는 벌떡 일어나서 제 팔을 붙잡고 말했어요. 자기야, 잠깐만 생각 좀 해보자. 우리 그 말에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나한테 자기야라고 부르지 마. 그날 밤 아내는 거실에서 잤고 저는 문을 잠그고 침실에 혼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그녀가 상간남과 함께 웃던 모습, 주차장에서 무언가를 건네던 장면, 메모에 남긴 그 글씨 조심해, 눈치 안 챌 거야. 그 말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어요. 눈치 안 챌 거라 생각했구나. 그게 너희 둘의 자신감이었구나. 하지만 저는 다 받고 다 모았고 다 기다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혼 소송을 정식으로 준비했고 상간남에겐 손해배상 청구까지 들어갔습니다. 모든 문서에는 상세한 날짜, 장소, 상황이 기록되어 있었고 아내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친정으로 나갔고 그동안 쌓아온 이중 생활은 스스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마지막 한 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변호사는 워낙 자료가 명확하고 상간남과의 관계가 입증 가능한 증거들이 명백하다며 승소 가능성이 100%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말에 감정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그 순간에도 기분이 후련하거나 시원하진 않았어요. 그저 허무했어요. 제 인생, 결혼 생활이 모래처럼 사라져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합의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함께 산 시간도 있는데 법정까지는 가지 말자. 정리만 조용히 하자. 그녀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나도 외로웠어. 당신이 너무 바빴잖아. 우리 대화도 안 했고 늘 혼자 같았어. 그런 말이 정당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얼굴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게 내가 나를 속인 이유라면 난 평생 누구도 믿을 수 없겠지. 그리고 그날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서 아내는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 눈물에도 아무 감정이 생기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울면 뭐해요? 이미 끝났는데. 내 믿음, 내 인생, 내 존엄성은 이미 쓰레기처럼 짓밟혀 있었는데, 그리고 진짜 마지막 반전은 그 다음 주에 찾아왔어요. 상간남이 저에게 따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처음엔 변호사를 통해 문서로만 대응하던 그가 직접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잠깐 망설였지만 이제 끝장을 보자는 생각에 만남을 수락했습니다. 카페에서 마주한 그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뻔뻔했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먼저 다가온 건 사실이에요. 솔직히 저도 감정이 있었지만 당신이 모를 줄 알았어요.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피식 웃고 말았어요. 그래요. 당신이 몰랐던 건 내가 당신보다 훨씬 오래 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그녀와 만든 환상이 이제 법적으로 얼마나 무게가 있는지 알게 되겠죠. 그 뒤로 상간남은 직장에서 징계를 받았고 그의 가족들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남은 회사 내부 조사 중 저에게 직접 사과 편지를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친정에 머무르며 사회관계망도 전부 삭제했고 지인들과 연락을 끊었어요. 이웃들 사이에 이상하게 그 집 여자만 보이질 않네. 그 남자 차도 요즘 안 보인다. 이런 말이 오가는 걸 들을 때마다 씁쓸하게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제 제 옆엔 아무도 없어요. 집은 여전히 깨끗하고 조용한데 그 안에 있는 공기는 텅 빈 상자처럼 무겁고 싸늘합니다. 하지만 저는 버텨야 했어요. 다시는 누구도 나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고 저는 그날부터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1105호를 바라봤어요. 불은 꺼져 있었고 그 집은 세입자가 나간 뒤 텅 빈 채로 몇 주간 비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다짐했어요. 이제 그 집을 다시는 안 볼 거야. 이제는 끝났습니다.
사랑도 믿음도 가정도 전부 거짓으로 쌓인 모래성이었다는 걸 저는 똑똑히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아내는 제 옆이 아닌 단 몇 층 아래의 다른 남자와의 추억을 쌓았고 결국 그 두 층 사이에 존재했던 건 거짓말 배신 그리고 끝없는 무시뿐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살았던 이 집, 이 단지, 그리고 그 창밖의 빛들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었는지, 그리고 그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저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결혼 7년 차. 저희 부부는 말 그대로 조용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아이 없이 둘만 사는 맞벌이 부부였고, 저는 제조업 쪽 중소기업에서 관리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미술학원에서 파트타임 강사로 일했고요. 퇴근 후엔 둘이 집에서 식사하고 주말에는 영화 보거나 가까운데 드라이브. 그렇게 특별할 것 없이 지나가는 일상이었습니다. 사실 아내는 크게 변한 점이 없었습니다. 늘 정리정돈 잘하고 간단한 저녁은 스스로 차렸고 말수가 적고 혼자 있는 시간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단 한 번도 그녀를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도 우연한 일이었습니다. 아내가 쓰는 공용 계좌가 있는데 제가 평소 신경 쓰지 않던 곳입니다. 사실상 제 월급 통장에서 필요한 생활비가 그쪽으로 자동이체 되다 보니 저는 그냥 거기서 알아서 잘 쓰겠지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회사 법인카드 관련 문제로 제 명의의 각종 계좌들을 조회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우연히 공용 통장의 출금 내역을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거기엔 매달 똑같이 빠져나가는 30만 원 이체 내역이 있었습니다. 수취인은 장땡땡이라는 생소한 이름이었고 거의 1년 가까이 매월 같은 날짜에 빠져나간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2024년 9월 5일 30만 원 장땡땡. 2024년 10월 5일 30만 원 장땡땡. 자동이체였습니다. 장땡땡 이름이 전혀 낯익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 중엔 그런 이름이 없고 제가 아는 아내 지인 중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뭔가 후원하는 사람인가? 지인 도와주는 건가?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왜 매달 정확히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을 자동이체하지? 가족도 아니고 후원단체도 아니며 친구에게 돈을 보낼 일이 그렇게 규칙적으로 있을 수 있나요? 그날 밤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공용계좌에서 매달 나가는 30만 원 뭐야? 아내는 한 박자 늦게 눈을 깜빡이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그냥 아는 동생인데 좀 힘들어서. 월세도 밀리고 잠깐만 도와주기로 했어. 나중에 갚는다고 했고. 설명이 짧고 말끝이 흐릿했습니다. 보통 아내는 자기가 아끼는 사람이나 사정을 말할 때 꽤 구체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날은 굉장히 간단하게 넘어가려는 뉘앙스가 강했습니다. 더 묻고 싶었지만 괜히 날카롭게 군다는 인상을 줄까봐 그냥 아, 그래. 알겠어라고 넘겼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집안의 공기를 다르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내는 토요일마다 아침에 나가 오후 늦게 들어오곤 했는데 그냥 카페 갔다가 그림 좀 그리다 왔어라는 말이 너무 짧게 들렸습니다. 핸드폰은 항상 무음 상태였고 거실에서 울리지도 않았습니다. 현금 사용 내역이 거의 없고 간단한 택시비나 커피값도 대부분 제 카드에서 빠졌죠. 이런 것들은 원래도 있었던 아내의 습관이지만 그 30만 원 송금 내역을 보고 난 뒤엔 모든 게 의심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선 은행 앱에서 공용계좌의 1년치 거래 내역을 PDF로 저장하고 장땡땡이라는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해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없었습니다. 이름만으로는 찾을 수 없었고 휴대폰 번호도 몰랐기에 쉽지 않았죠. 결국 저는 탐문을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지인 중 장 씨 성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그 사람의 주소나 직업은 무엇인지 조용히 알아봤습니다. 학원 동료들과 연락이 거의 없던 아내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과 학원, 그리고 토요일 낮 외출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2주쯤 지났을 무렵 아내가 외출한 날을 기억해두고 그 주변을 직접 따라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오전 10시쯤. 아내는 청바지에 베이지색 셔츠, 단정한 머리로 나섰습니다. 그 모습은 여느 날과 같았습니다. 전 몰래 나와 차를 몰고 뒤를 따랐습니다. 아내는 40분 정도 달려 도심 외곽의 주택가에 있는 작은 원룸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카페도 화실도 아닌 원룸 건물. 출입구에 써 있던 관리실 스티커에는 장땡땡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땡땡은 아내가 말한 그 아는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 30만 원은 그냥 도와주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남자의 월세였고 아내는 그 남자의 거처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평온한 식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건 단 한 줄의 이체 내역에서 시작됐습니다. 아내가 들어갔던 그 원룸 건물은 오래된 3층짜리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허름하지도 그렇다고 깔끔하지도 않았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작은 우편함이 주르르 붙어 있었고 그중 하나에 붙어 있는 이름 스티커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땡땡. 그 이름이 분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30만 원씩 매달 빠져나가던 그 사람. 아내가 힘든 동생이라고 말했던 그 존재가 그냥 돈만 받는 사이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처음엔 혹시 내가 오해하는 건 아닌가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이미 불길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걸 확인하고 나서 움직이자고 결심했지만 제 손은 먼저 휴대폰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샤워를 하는 동안 조심스럽게 그녀의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운 좋게도 잠금은 해제된 상태였습니다. 카카오톡, 문자, 사진첩까지 모두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너무 깔끔하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대화가 아예 없거나 최근 메시지가 딱 끊긴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하나 놓친 게 있었습니다. 기본 문자 앱. 그 안에는 이름 없이 저장된 번호 하나와의 대화가 남아 있었습니다. 30일이다 확인 부탁, 몸 조심하고. 이번 달도 고마워. 언제 와? 기다리고 있어. 이 짧은 메시지들을 보는 순간 제 입술이 바짝 말라붙는 기분이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제게 말해주고 있었죠. 아내는 저 몰래 어떤 남자의 생활비를 책임지고 있었고 그 남자는 당당하게 그 사실을 당연시하고 있다는 것. 다음 주 토요일 저는 또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아내가 나가기 30분 전부터 저는 근처 편의점 앞에 차를 세워두고 기다렸습니다. 아내가 도착하자 곧장 원룸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약 5분쯤 후 문이 열리고 어떤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나와서 아내를 반겼고 둘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포옹도 키스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 눈빛과 걸음걸이, 표정에서 드러나는 익숙함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그 장면을 보며 저는 오히려 담담해졌습니다. 화가 나기보다는 이 상황을 어떻게 끌고 가야 할지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 그래서 저는 사설 탐정에게 의뢰했습니다. 이름, 차량 번호, 출입 시간, 사진. 모든 걸 하나하나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도착한 첫 보고서에는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장윤석. 1987년생. 대학에서 시각 디자인을 전공했고 현재는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라고 했습니다. 직장이나 사업체는 없었고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자동차는 렌트, 월세는 30만 원. 단순히 혼자 살아가는 남자. 그것만 보면 아무 문제 없어 보일 수 있겠지만 문제는 이 남자의 생계가 아내의 계좌에서 나온다는 점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그 원룸 계약 역시 아내 명의로 되어 있었고 매달 30일경 자동이체로 관리비까지 납부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주변 CCTV를 분석한 결과 아내는 매주 토요일마다 해당 원룸에 대략 4시간 머물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둘이 함께 나와 근처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거나 잠깐 산책하는 모습도 담겨 있었습니다. 이쯤 되자 상황은 너무 명확해졌습니다. 아내는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그저 힘든 동생이 아니라 사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남자였고 그 남자의 생활을 금전적으로 뒷받침하며 남편인 저와 이중 생활을 해온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사실을 직접 묻고 싶었습니다. 증거도 모았고 사진도 확보했습니다. 통장 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CCTV 영상 캡처까지. 이 모든 걸 파일로 정리하면서 저는 아내가 저에게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거짓말할 거야? 이 질문을 던질 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녀가 더는 도망칠 수 없게 말이죠. 그날은 평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일찍 퇴근했습니다. 형식적인 웃음, 억지로 이어가는 대화, 그동안 감춰두고 있던 수많은 감정들이 더는 마음속에서 감당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는 늘 그렇듯 조용히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끓이는 소리, 밥솥이 김을 내뿜는 소리, 모든 게 너무 일상적이라 그 자체가 괴이했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왔네. 아내는 뒤도 안 돌아보고 말했습니다. 그 평범한 인사마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저는 식탁에 앉아있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수집한 모든 자료가 있었습니다. 식사하기 전에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제 말에 아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응? 무슨 일 있어? 그녀는 그 순간에도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 표정 하나 흐트러짐 없이 늘 그래왔다는 듯이. 저는 말없이 USB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준비해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CCTV 영상 속 원룸에서 나오는 아내의 모습, 그녀와 팔짱을 끼고 웃으며 걷는 남자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한 얼굴을 하다가 이내 자신의 얼굴이 화면에 나온 것을 보곤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뭐야? 그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했어. 매달 빠져나가는 30만 원이 뭔지 장윤석이라는 사람, 그 사람의 월세를 당신이 대신 내고 있다는 것까지. 아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천천히 창백해지며 굳어갔습니다. 언제부터 알아본 거야? 내가 말했잖아. 힘든 동생이라고. 그게 거짓말인 걸 안 순간부터였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처음엔 정말 도와주려는 마음이었어. 그 사람이 너무 힘들다 해서. 근데 그게. 아내는 말을 더 잇지 못했습니다. 울 듯 말 듯 두 손으로 입을 가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제부터야?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년 정도 됐어. 처음엔 동아리에서 만나서 그냥 그림 얘기하고 작품 얘기하는 게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을 자주 하게 됐고 그 사람한테 마음이 기운 걸 느꼈을 때 이미 헤어질 수 없게 돼 있었어. 저는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화내지도 않았고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을 겁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랑 살면서 내가 허전해질 때 그 공백을 메워줬어. 당신은 늘 회사 일에 바빴고 같이 있는 시간도 거의 없었잖아.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부서졌습니다. 변명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이 나는 외로워서 그랬다라는 뻔한 변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외로웠기 때문에 그 남자의 방을 얻어주고 생활비를 대줬고 그 사람 품에 안겼다는 거야? 아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해. 솔직히 다 말할 거면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끝낼지 같이 생각해 보겠지만 아직도 감추려고 한다면 모든 법적 절차를 밟을 거야. 그제야 아내는 입을 열었습니다. 나 그 사람과 끝내려고 했어. 당신 몰래 시작된 일이니까 당신이 알기 전에 마무리 지으려고 했어. 근데 마음처럼 잘 안 됐어. 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는 느낌이 이상하게 내 마음을 붙잡더라.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슬프거나 죄책감에 사로잡힌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저 자기 감정을 합리화하려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차분히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좋아. 내가 그렇게 느꼈다면 그게 내 진심이겠지. 하지만 나에겐 더는 내 말을 믿을 여지가 없어. 그날 밤 아내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짐을 싸거나 하진 않았고 그냥 조용히 나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모든 대화와 자료를 USB에 정리해 폴더 하나에 담았습니다. 진실의 기록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 폴더 안엔 아내와의 결혼 생활 7년이 무너지는 순간순간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아내가 집을 떠난 그날 이후 저는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잠들 수 없었습니다. 분노, 허탈감, 쓸쓸함 그리고 자괴감까지 정신을 붙잡아주는 건 오직 현실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조치뿐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다음 날 지인의 소개를 통해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지금 내 상황을 법적으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 남자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상담실에서 저는 폴더에 정리해둔 모든 자료를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문자 캡처, CCTV 캡처 이미지, 아내와의 대화 녹취, 사설 탐정 보고서, 변호사는 한 장 한 장을 넘겨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상간자 소송 가능합니다. 정황상 단순한 교류가 아닌 실질적인 내연 관계가 명확하고 경제적 지원까지 있었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 사유가 확실합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배우자 외도 상대방에 대해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된 부정행위이고 입증 자료가 이 정도면 승소 가능성 높습니다. 가능한 한 강하게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이혼 서류와 별도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준비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그 남자의 본명과 주소, 연락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장윤석. 아내보다 2살 어린 30대 후반. 미대 졸업 후 그림 작업을 해오고 있었다지만 소득은 전무하다시피 했고 월세도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 제가 보기엔 아내의 감정을 후원금처럼 이용한 비겁한 남자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변호사를 통해 내용 증명을 그에게 보냈습니다. 귀하가 유부녀와 내연 관계를 지속하며 경제적 지원을 받아 실질적으로 거주해온 행위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 행위이며 이에 따라 귀하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을 통지합니다. 한동안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 남자에게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처음엔 받지 않으려 했지만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받았습니다. 혹시 김땡땡 씨 맞으시죠?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네. 장윤석 씨죠. 네,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분이 결혼하신 분이라는 걸 알았고도 멈추질 못했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말을 하셔도 소용없습니다. 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제 연락하지 마십시오. 그는 말을 잇지 못했고 통화는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법원에 상간자 소장을 접수했고 같은 날 아내에게도 이혼 의사 통보를 공식 전달했습니다. 그녀는 예상했던 것보다 담담했습니다. 나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 변명하지 않을게. 우리는 공동재산 분할을 놓고 조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거의 모든 것을 포기하다시피 했습니다. 당신이 날 믿었던 만큼 난 배신했으니까. 할 말 없고 가져갈 것도 없어. 결혼 7년 결국 서류상으로 끝이 나기까지 2달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상간남 장윤석은 변호사를 통해 일부 금액을 조정해 합의하려 했지만 저는 끝까지 법정에서 판결받기를 택했습니다. 제가 원한 건 돈이 아니라 그의 이름 앞에 남는 불명예 그 자체였습니다. 위자료는 법원에서 3천만 원 전액 지급 명령이 내려졌고 그 남자는 결국 갚을 능력이 없다고 항소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그 후 들려온 이야기로는 그는 원룸에서 쫓겨났고 고향으로 내려가 일용직을 전전하며 신용불량자 등록까지 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이혼 후에도 조용히 지냈고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더는 그녀를 기억하고 싶지 않았고 그저 없었던 사람으로 여기기로 했습니다. 이혼 도장은 차가운 잉크 냄새만 남기고 끝났습니다. 7년의 결혼 생활, 그 시간이 그렇게 짧은 인감 하나로 끊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서류를 정리해 나올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그날 어두운 그레이색 니트에 검정 바지를 입고 나왔습니다. 화장도 거의 하지 않았고 입술엔 색조 하나 없었습니다. 그 모습이 처음으로 진심 같다고 느껴졌습니다. 뒤늦은 진심이 무슨 소용이냐는 냉소가 올라왔지만 더는 감정도 말도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했어. 그때 그 선택이 얼마나 많은 걸 망가뜨릴지 몰랐어. 나중에 후회하면서도 멈추질 못했어. 당신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이제 와서 알게 됐어. 그 순간 저는 눈을 피했습니다. 늦었어. 그 한마디만 남기고 저는 그날 이후 그녀와 다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판결 이후 장윤석은 소문대로 망가졌습니다. 위자료 3천만 원 지급 명령은 기각 없이 확정되었고 그는 능력이 안 된다는 이유로 매달 겨우겨우 10만 원 수준의 분할 납부만 하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 렌트도 안 되고 계좌 개설조차 어려워졌습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던 SNS 계정도 삭제되었고 그의 주변에서도 조용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지인의 말을 빌리면 고향 내려가서 편의점 알바 뛰며 사는데 누가 저 인간이 유부녀한테 월세 얻어 살던 놈인 줄 알겠냐며 모든 걸 숨기고 사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작고 인터넷은 넓습니다. 그의 이름은 여전히 포털에 불륜, 위자료와 함께 묶여 있고 구글에는 내용 증명 PDF가 업로드된 사이트도 떠 있습니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낙인. 그게 제가 택한 복수였습니다. 저의 삶이 처음엔 무너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도 신뢰도 사람에 대한 애정도 모든 게 부서진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저는 알게 됐습니다. 사람은 상처를 감싸는 대신 들여다보고 정리해야 한다는 걸.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복수를 마친 이후 제 삶엔 이상할 정도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감정이 사라진 공간에서 저는 제 삶을 천천히 다시 채워나갔습니다. 운동을 시작했고 음악을 들으며 책을 읽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는 아직 거리감이 있지만 적어도 내 자신을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불륜이 주는 상처는 단순히 사람을 빼앗겼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무가치했나라는 자괴감, 그리고 그때 뭘 더 잘했어야 했나 하는 끝없는 후회가 사람을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그리고 내가 버텨낸 모든 순간들이 그 감정을 이겨내게 만들어줬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당신은 누군가의 배신으로 무너졌을 뿐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고.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저와 같은 일을 겪고 있다면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무너졌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닙니다. 부서진 신뢰는 돌아오지 않지만 그보다 더 단단한 나를 만들 수 있는 기회는 그제야 비로소 시작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떤 행동을 하시나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눈을 뜨자마자 벌떡 일어났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침대로 다시 주저앉은 적, 또는 빈속에 커피를 마셨다가 속이 쓰리고 더부룩했던 적 말입니다. 이런 일이 가끔 있을 때는 별일 아니겠지 하고 넘길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반복되면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몸이 예전과 달리 조금씩 변화를 겪게 되기 때문에 아침 시간에 어떤 습관을 가지느냐가 하루의 건강과 컨디션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제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부모님이나 지인들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지럼증을 느꼈다고 하거나 빈속에 커피를 마시고 속이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처음에는 별일 아니겠지 하고 넘겼지만 이런 작은 불편함이 쌓이다 보면 결국 큰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침은 하루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하루가 활기차고 건강하게 시작될 수도 있고 반대로 몸에 무리가 갈 수도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몸의 기능이 젊었을 때와는 다르게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혈압 조절 능력이 약해지고 소화 기능이 둔화되며 순환계와 신경계의 반응 속도도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시간에 잘못된 습관을 반복하면 이러한 변화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올바른 습관을 들이면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60대 이후 어르신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5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중에는 우리가 무심코 매일 반복하고 있는 행동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첫 번째로 아침에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행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눈 떴으니 바로 일어나야지 하고 침대에서 급하게 일어나곤 하시는데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움직이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어지럼증이나 심장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압 조절 능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몸은 휴식 상태에 들어가면서 혈압과 심박수가 낮아집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일어나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우리 몸이 순간적으로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관과 심장의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변화는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기상 직후 어지럼증을 느끼거나 심한 경우엔 넘어져 부상을 입는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기상 후 잠시 누운 상태에서 몸을 천천히 움직이고 스트레칭한 뒤 일어나는 것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침대 위에서 팔과 다리를 가볍게 움직이고 목과 허리를 천천히 돌려준 뒤 천천히 앉아보세요. 그리고 심호흡을 몇 번 한 후 일어나시면 훨씬 안전하고 몸도 개운하게 깨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칭은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근육과 관절의 긴장을 풀어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간단한 동작이라도 매일 반복하면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상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침대 위에서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다리 근육의 긴장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폰을 바로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은 우리 생활의 필수품이 되었죠. 그런데 아침에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 화면부터 들여다보는 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는 우리의 뇌가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때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거나 메시지를 확인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가 증가합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요. 이 호르몬이 과도하게 나오면 뇌가 피로를 느끼고 하루 종일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스마트폰을 볼 때 고개를 숙이는 자세는 목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오랫동안 들여다보면 목 근육이 긴장하고 통증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자세는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대신 아침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침대 옆에서 서서 간단한 팔 돌리기나 허리 비틀기 같은 동작으로 몸을 풀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뇌와 몸이 자연스럽게 깨어나고 하루를 더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찬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상 후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찬물은 피하셔야 합니다. 기상 직후에는 우리 몸의 체온이 낮아져 있는 상태인데 찬물을 마시면 장기와 자율신경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찬물이 이와 장의 활동을 방해할 수 있어 더 조심해야 합니다. 찬물이 위벽을 자극하면서 소화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드셔보세요. 미지근한 물은 장 운동을 촉진하고 몸을 부드럽게 깨우며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미지근한 물 한 잔은 또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밤새 우리 몸은 탈수 상태가 되기 쉬운데요. 따뜻하거나 미지근한 물은 체내 흡수가 빠르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아침에 물 한 잔으로 몸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빈속에 커피를 마시는 행동입니다.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공복 상태에서 커피를 마시면 위산 분비가 과다해져 위 점막이 손상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위염이나 소화불량 같은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빈속 커피가 더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빈속 커피는 혈당 조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저혈당 증상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커피는 반드시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후 커피 한 잔은 소화를 돕고 기분 전환에도 좋으니 꼭 기억하세요. 커피 대신 아침 공복에는 따뜻한 차나 미지근한 물로 대체해 보세요. 녹차나 허브차 같은 음료는 위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몸의 순환과 소화를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침대에서 오래 누워 있는 습관입니다. 조금만 더 누워 있자 하고 침대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하루의 시작이 느려지고 결국 계획했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상 후 바로 활동하지 않으면 몸이 다시 졸린 상태로 돌아가면서 하루 종일 피곤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침대에서 오래 누워 있으면 근육도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아 혈액순환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일어나서 가벼운 활동이나 간단한 계획 세우기로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해야 할 일을 간단히 메모하거나 창문 밖 풍경을 보며 심호흡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행동, 즉 갑자기 벌떡 일어나기, 스마트폰 확인하기, 찬물 마시기, 빈속에 커피 마시기, 침대에서 오래 누워 있기를 피하신다면 훨씬 더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오늘 말씀드린 행동 중 하나라도 하고 계셨다면 지금부터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60대 이후 꼭 실천해야 할 아침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볼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 주세요.